지난주에 특별 게스트 김영춘 전 장관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영춘이 오늘의 특별 초대 게스트입니다. 네, 오늘 특별 호스트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인기쟁이 정치인이었잖아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군인 관사촌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부산역과 부산 진역 사이 행정동명으로 초량동이라고 하는 동입니다. 옛날에는 관사촌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군인관사촌하고 철도관사촌. 제 아버지가 그때 군수기지 사령부에 근무하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관사촌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직업 군인의 아들이었다면요. 그 당시 시절에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면 판검사나 될 일이지. 대학에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문학과 가가지고 아니 또 데모를 하네. 이랬을 때 그 부친과의 관계 좀 이렇게 혼도 많이 나시고 갈등이 많았죠. 우선 대학 갈 때도 제 아버지는 판검사가 되기를 원했죠, 당연히. 그 시대에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문과는 판검사, 이과는 의사.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뭐 변하지 않았던 것 그런 같아요. 이제 희망인데 저도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제가 고려대학교를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고대 법대를 가라. 그래서 판검사가 되라. 제가 또 국문과를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고대 국문과를 가겠다고 우기니까 야, 국문과를 갈 것 같으면은 서울대 국문과를 가라. 근데 서울대 인문대를 갈 수가 있는 성적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갈등을 했죠. 그러다가 제 형이 중재안을 낸 게 고대 영문과를 보냅시다. 고대를 가고 싶어 하니 고대를 보내고 법대는 가기 싫다고 하니 그러니까 고대 영문과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재안을 내는 바람에 제가 그 중재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고대 영문과를 갔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한 그 고대 총학생회장 당선되고 불법 총학생입니다. 그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총학생회를 직선으로 선출해서 당선된 학생회장이니까 수배를 당하고 나중에 감옥도 갔죠. 그러고 감옥 살이를 하고 나와서 학교는 당연히 제적이 됐고 부산 고향집에 오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서울로 대학을 보냈더니 전과자가 돼가지고 평생 저렇게 이제 살 건데 어떡할 거냐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한테는 제가 불효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때가 몇 년도? 88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 그 무렵에 결혼하시지 않으셨나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아들이 학교도 잘리고 전과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살 것 같은데 눈이나 편히 감을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서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결혼은 꼭 해야 되겠다. 아무 대책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제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사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사귀던 건 아니에요. 청혼하고 사귀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청혼을 했더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전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갖고서 제가 애를 많이 먹었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정치를 안 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못 지키셨네요. 철저하게 배신을 한 거죠. 그러죠. 어떻습니까? 집 안에서의 권력 관계는요? 저는 지금은 제 아내가 훨씬 제 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핸드폰에도 그거는 호칭은 마님으로. 저희 집도 마님입니다. 요즘은 다 모계 사회로 사회가 좀 진화되고 있는 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제 아내는 또 여전히 제가 과거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우리 사모님은 저랑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고통에 대해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사모님과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제 처음 전화 통화잖아요. 직접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분은 넘었고 거의 40분 가량을 통화했어요. 전화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요지는 간단합니다. 진짜 이 고통에 대한 책에 내 남편이 여기 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책을 만들어줘서. 저야 편집자니까 제가 고맙죠. 좋은 작가가 글을 써서 책을 내니까는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네. 그러다가 부산에서 처음 이제 뵀어요. 처음으로 뵀는데 그때 그 인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겉모습은 정말 수수하고 뭐 하나 티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의 요즘 말로 뭐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말씨와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어떤 권위도 없고 꾸밈이 없으신 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광채가 있는지. 아까 영문학과에 가셨잖아요. 영문학과 졸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학생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 1, 2학년 때는 고대문학회라는 문학스크를 했는데 거기가 공부를 하기 쉽지 않은 또 동아리였습니다. 선배들도 레이 공부는 술집에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의 주장을 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문과에서 뭐 수업도 열심히 잘 못 들어가고 1인 3역을 막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험 보기가 더 힘들고요. 다른 과 같으면 그냥 제가 비교적 뭘 빨리 보는 편이라서 벼락 공부라도 시험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는데 영문과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릴 뻔하기도 하고 성적이 나빠서 영문과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훌륭하신 분이시. 저는 그렇지 못해서 잘릴 뻔했다니까요. 그래도 졸업을 했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이제 현역에서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품었던 문학 소년의 그런 것을 한번 발휘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그런 창작 활동, 저술 활동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어릴 때부터의 꿈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책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제가 꾸준히 인터넷 같은 데 올린 글들 이런 걸 모아서 책을 내보기도 하고 한 7, 8권 정도는 될 겁니다. 계속 쓰는 행위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죠. 이제 만약 정치를 안 하게 되면은 전업 작가의 길이나 아니면 뭐 세상 경영이나 정치에 대한 그런 글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글쓰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업 작가의 길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이게 스포일러입니다만 최근에 또 쓰시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얘기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주제는 김영춘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뭐 제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2년 가까이 하면서 또 그전에는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또 1년 해보기도 했고요. 바다와 관련해서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고 어린 시절의 뭐 부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바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한번 모아서 책을 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원고를 열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작가들이 김영춘 작가처럼 글을 쓰면 편집자가 참 활랑하고 좋겠다. 뭘 이게 고칠 게 별로 없어요. 문장이 그 정도로 빈틈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는 바이고요. 이거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다 이야기 중에서 해운 재건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몇 년이죠? 2017년에 계획을 제출해서 이제 통과된 게 2018년 4월 달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도 좋았고 또 그때 준비했던 것들이 주효해서 해운 재건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운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는 알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운 재건 얘기하지? 잘 모르던 분들도 HMM이라는 우리나라 해운회사 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걸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7년도에 제가 해수부 장관 맡았을 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전해운이 파산하면서 우리는 무역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역 선단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재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짠 계획이 8조 원짜리 해운 투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 HMM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지원하에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컨테이너선 20척을 인도를 받아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그 배를 유럽 노선에 다 투입했는데 전부 만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하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20척만이라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해운 재건 계획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장관은 그때 처음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관료 사회는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관료 사회를 다 이끌고 보니까 결국 다 설득의 과정이던데, 해수부가 힘이 약한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부서를 설득하고 청와대까지 설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 김영춘이라는 사람은 설득력이 많은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김영춘은 적이 별로 없다. 보수든 진보든 적이 많지 않다. 그래서 설득이 잘 된다. 여기까지는 조금 연결이 돼요. 하지만 그건 말고 뭔가 따로 특기랄까 아니면은 본인이 설득할 때 잘하는 어떤 설득의 기술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우선은 논리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운 재건 계획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미래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 입 빠진 턱에 물 붓기니까 거기에 왜 국가 재정을 몇 조 원씩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당시에 경제 관료들이나 은행 쪽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 매달린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 논리 일부라도 조금 문을 열어주고 타협할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 갔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김영춘의 설득의 기술은 명분을 세워준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명분을 선택하도록 논리력을 제시하고, 그리고 성심껏 노력해 주는 거. 그럼 산업은행은 제가 은행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반대했죠. 아니 왜 정부 장관이 은행 회장을 찾아갔느냐, 정 안 되면 밖에서 어디 만나자 그래라, 자존심 문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을이야, 돈 주는 사람이 갑이지. 그 을이 갑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뭐 이상하냐,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런 노력들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 아, 김영춘은 바다밖에 모른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마트에 가면은 항상 장관님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농해수 위원장 하실 때 그때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뛰어다녔잖아요. 그 전에 저도 그 글을 읽기 전에 어디 가나 이렇게 뭐 친환경 쌀이 많았는데 근래에는요, 마트에서 친환경 쌀, 뭐 무농약 쌀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농사를 잘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1년 했는데요. 그 1년 마치고 바로 해수부 장관 제안을 받아서 제가 해수부 장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림부를 감독을 하거든요. 농림부가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책임기관인데 별로 적극적인 열의나 액션 플랜이 잘 안 보였어요. 한중 FTA 같은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중국산 농산물들이 거의 FTA니까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해서 관세를 거의 물지 않고 저관세로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지금 한 10년 동안 그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기간을 준 거지, 준비하라고.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우리나라 농산물은 어디로 가죠? 가격 경쟁으로는 중국 농산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 유일한 해답은 유기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비싸게, 그러나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제공이 되어야 중국산이나 미국산, 칠레산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거꾸로 점점 유기농 농업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몇 년 농사 지어보고 나서는 농부들이 이제 유기농 농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트에서도 계속 그게 점점 잘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문제식 때문에 농해수위원장으로서 1년을 더 하면서
농림부를 닥달을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그 법률적 체계를 그렇게 해서 한 10년 후에는 지배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농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처음 해수부 장관 안 하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그때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첫 인선을 하는 건데, 내각 인선을 하는 건데 좀 대통령 구상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게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과 대한민국의 이 바다에 관련된 정책에서는 장관님이 장관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그 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본 그 결과를 보면은요. 그런데 정치인 김영춘에게는 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게 여러모로 그다지 썩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해수부 장관 2년 한 게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해수부 장관 2년 동안에는 지역구에 거의 잘 오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지역구 분들은 조금 정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장관하는 동안에 뭐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비난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는 국가를 위해서 해양수산이 부산하고도 밀접한 산업이라서 부산 경제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썼는데, 그건 당장 내가 실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산 진구는 바다도 없거든요. 이런 게 제가 낙선하게 된 큰 또 사유가 됐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그 뭐랄까, 제가 이거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김영춘의 정치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제가 감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는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정치인 김영춘의 미래를 섞어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비전과 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요. 제가 아주 젊은 나이부터 이제 정치계에 들어와서 벌써 한 35년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문제, 또 뭐 민족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이런 여러 차원의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도 해보고 일도 해봤습니다. 그 결론 끝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각 지역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권 발전의 비전, 그리고 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자존과 번영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북 협력과 통일의 큰 대도를 설계하고 개척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내야지만 비로소 선진 통일 강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모두 같이 꿈꾸고 걸어가야 될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정치를 직접 하나 아니면 뭐 뒤에서 다른 역할을 하나 상관없이 그런 선진 통일 강국의 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걸 또 설파하고 설득하고 그런 경세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선진 통일 강국의 이념은 꽤 오래되셨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초선의원부터 제 정치의 큰 목표로 세웠던 꿈이죠. 근데 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 우리나라는 통일과 선진화 그리고 지방 분권, 이게 삼위일체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북영대학교, 국립북영대학교의 경영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해수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해운 재건 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나 항만 산업 이런 해양 산업 전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사업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시즌 2를 준비를 좀 해보는 그런 연구도 해보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부산과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대안을 만들어 보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 하루살이 호스트로 별사람 코너를 이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먹구구식이었고 잘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대표 정치가 김영춘 전 장관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2022년 김영춘 TV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신 특별 게스트 김영춘 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셔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변리사 겸 출판기획자 정우성 선생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새해가 밝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꾸시고 내년에는 더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